전 세계 외국인 10명 중 8명이 대한민국에 빠졌습니다. 호감도 82.3%, 역대 최고치. 올해 1분기에만 무려 476만 명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숫자가 아닙니다. K컬처는 거품이라며 한국에 온 뉴욕타임스 기자는 서울에 발을 딛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편의점 바나나 우유에 커피를 섞어 마시며 환호하는 미국인들.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된 한국 화장품을 카트째 쓸어 담는 유럽인들. 그리고 북한산 정상에서 낯선 외국인에게 파전 한 조각을 건네는 칠순 어르신의 따스한 손길 때문입니다. I think that Korea is leading the way in so many. 이제는 할리우드 배우들마저 10억 달러를 줘도 만들지 못할 진정성이라며 한국 문화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미군 부대 음식 찌꺼기로 허기를 채우던 나라가 어떻게 새로운 세상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2천만 외국인들을 소름 돋게 만든 대한민국의 진짜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신제품 출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아닌 한국. 그 줄 앞에 서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케이트 설리번입니다. 뉴욕타임스 라이프스타일 섹션에서 10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트렌드를 읽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트렌드처럼 보이는 것들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는 일이에요. 거품을 터뜨리는 기사를 쓸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K컬처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저는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잘 만든 마케팅, 팬덤이 부풀린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뭔가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상 신호는 맨해튼 한복판에서 본 그 줄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팝업 스토어 앞이었어요. 줄을 선 사람들 대부분이 미국인이었습니다. 1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었어요. 손에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열심히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에게 물었어요. 여기 왜 줄을 서셨어요? 그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선크림 사러요. 미국 거 쓰다가 이거 써봤는데 진짜 달라요. 달라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신호는 한식당이었습니다. 맨해튼에 새로 생긴 한식당 예약이 파인다이닝보다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예약을 시도해봤어요. 가장 빠른 날짜가 6주 뒤였습니다. 미슐랭 별을 받은 프랑스 레스토랑보다 긴 대기였어요. 한식이요. 된장찌개에 비빔밥을 파는 곳이. 세 번째 신호가 결정적이었어요. 제 동료 제니퍼가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한식 쿠킹 클래스가 김밥이랑 떡볶이 배우는 거야.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니퍼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욕 곳곳에 한식 쿠킹 클래스가 몇 달치 예약이 꽉 차 있었어요. 수강생 대부분은 한국과 아무 관계도 없는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돈을 내고 김밥 마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인이 김밥을 배우러 갑니다. 줄을 서서요. 그리고 숫자를 봤습니다. 1비기즘 2%. 2024년 미국이 수입한 화장품 중 한국산 비율이에요. 프랑스가 16.3%입니다. 샤넬과 랑콤과 디올의 나라, 향수를 예술로 만든 나라 프랑스를 한국이 제쳤습니다.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 1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BTS 멤버 지민이 라이브 방송에서 떡볶이를 먹는 영상 하나가 올라오자 미국 전역에서 떡볶이 챌린지가 번졌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수억을 넘었어요. 미국 젊은이들이 빨간 소스를 보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찐득한 식감이 낯설다고 기겁하면서도 자꾸 손이 간다고 했어요. 저는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점들이 하나씩 연결되고 있었어요. 한식 쿠킹 클래스 만석, 한식당 예약 전쟁, 화장품 팝업업, 미국인 줄 떡볶이 챌린지, 수입 화장품 시장 1위. 각각 따로 보면 그냥 유행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동시에 터지고 있었어요. 같은 해에, 같은 나라에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거품인가? 기자로서 저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마케팅이거나
아니면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뭔가가 있거나 편집장 제임스에게 말했어요. 서울에 가보겠다고, 직접 검증하겠다고. 제임스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거품 터트리는 기사 쓰러 가는 거야? 아니면 진짜 찾으러 가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봐야 알죠. 그렇게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14시간. 저는 기매에서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를 제쳤다. 한식 쿠킹 클래스가 만석이다. 떡볶이 챌린지가 미국을 휩쓸었다. 김밥이 뉴욕에서 예술 취급을 받고 있다. 이 나라가 대체 뭘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서울이 저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사방이 외국인이었어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제가 오히려 이방인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코디네이터 민준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저는 짐을 끌며 물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더 많아졌어요. 올해 1분기에만 476만 명이 들어왔거든요. 역대 최대예요. 476만 명. 석 달 만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전광판 뉴스 자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도 방한 외국인 역대 최대 기록. 저는 그 자막을 2번 읽었습니다. 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국제 정세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한 달에만 206만 명이 이 나라에 들어왔어요. 세계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한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불과 몇십 년 전, 이 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독일 탄광으로 떠났습니다. 중동 사막으로 떠났어요. 맨손으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이 나라로 오고 있어요. 그것도 전쟁 중에. 민준 씨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숫자가 아니구나. 숙소에 짐을 풀고 첫 번째 취재지로 향했어요. 편의점이었습니다. 거창한 곳이 아니었어요. 숙소 바로 앞 골목에 있는 작은 편의점 하나.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이 뭐가 대단하겠어. 그냥 들어가서 둘러보면 되겠지.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미 뭔가 달랐어요. 계산대 앞에 서양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바나나 맛 우유를 들고 있었어요. 노란 단지 모양의 그 우유. 그런데 그 옆에 편의점 얼음컵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합이 뭔지 몰라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간 그들이 얼음컵에 우유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커피까지 섞었어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금발의 여성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틱톡에서 봤어요. 한국 편의점 꿀조합이래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틱톡 레시피, 편의점, 바나나 맛 우유.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라면 코너 앞에 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어요. 손에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치즈 2장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남성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라면에 치즈를 얹어 먹는 레시피였어요. 조회수가 800만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깐 멍했어요.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저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불고기 김밥, 삼각김밥, 핫도그, 컵라면. 그런데 하나같이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조합을 하고 영상을 찍고 SNS에 올렸어요. 편의점이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서 민준 씨한테 물었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원래 이렇게 유명해요? 민준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외국인들이 요즘 한국 사람 일상 따라하기를 여행 테마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이 그 시작점인 거죠. 한국 사람 일상 따라하기.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 오늘 찍은 사진들을 넘겼어요. 바나나 맛 우유에 커피를 섞던 금발 여성.
치즈를 들고 유튜브를 보던 미국인 남성. 불고기 김밥을 들고 환하게 웃던 유럽인 관광객.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편의점 레시피를 따라하고 있는 걸까요? 뉴욕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식 쿠킹 클래스 만석, 한식당 예약 전쟁, 화장품 팝업 압주.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내일 취재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올리브영 명동점, 거기서 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명동 올리브영 매장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줄이 있었어요. 매장 문 밖까지 이어진 줄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이제 막 문을 연 시간이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물었어요. 원래 이래요? 민준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동은 항상 이래요. 외국인들한테 올리브영은 한국 여행 필수 코스거든요. 필수 코스. 저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첫 느낌은 압도감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형형색색의 제품들이 빼곡하게 진열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품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럽인, 미국인, 중동에서 온 듯한 여성들. 사방에서 들려오는 언어가 10가지는 됐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이 매장을 찾은 외국인 국적이 180주개였대요. 유엔 회원국이 193개니까 사실상 전 세계가 다 온 거죠. 샵 80갈국개국.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카트를 끌고 있었습니다. 카트 안을 봤어요. 선크림이 5개, 세럼이 3개, 마스크팩이 1박스. 저는 말을 걸었어요. 많이 사시네요.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 것까지 사가는 거예요. 한국 선크림은 미국에서 못 구하거든요. 여기 와서 박스째 사가는 사람들 많아요. 친구들 것까지. 박스째. 저는 매장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세금 환급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 앞에도 줄이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어요. 한 이탈리아 남성은 영수증을 4장이나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해봤어요. 저 사람 오늘 여기서 얼마나 쓴 걸까? 민준 씨가 숫자를 꺼냈어요.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이 2022년에는 전체의 2%였대요. 그게 2025년에는 28%가 됐습니다. 3년 만에 14배가 된 거예요. 작년 한 해 외국인 구매액만 1조 900억 원이에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2%에서 28%. 3년 만에. 저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었어요. 어떤 산업이든 3년 만에 14배가 된다는 건 단순한 유행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뭔가 구조적인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백화점에 데려가던 기억이에요. 1층에 들어서면 항상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샤넬, 랑콤, 에스티로더, 디올. 프랑스와 미국 브랜드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화장품은 유럽 것이 좋다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인들이 한국 선크림을 사러 서울까지 날아오고 있어요. 저는 한국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다시 꺼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예요.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22.2%입니다. 프랑스가 16.3%예요. 향수를 예술로 만든 나라. 뷰티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프랑스를 한국이 제쳤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국 사람들은 실감하고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의문이었습니다. 매장 한쪽 코너에서 한국인 직원이 외국인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영어로 유창하게 성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 판테놀, 세라마이드. 고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품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저 자리였을 텐데 프랑스 브랜드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건 우리 쪽이었어요. 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직접 제품을 하나 사봤어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집어드는
선크림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와서 손등에 조금 발라봤어요. 가벼웠습니다. 미국에서 쓰던 선크림과는 질감이 달랐어요. 끈적임이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손등에 한번 발라본 것만으로 뭔가를 결론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기자로서 정직하지 못한 거니까요. 다만 숫자는 달랐어요. 숫자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14배, 980 갈개국, 1조 900억 원, 미국 시장 1위. 이 숫자들이 동시에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어요. 이건 거품이 아니라는 것. 적어도 이 매장 안에서만큼은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 가졌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면서 민준 씨가 말했어요. 내일 한식 취재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식. 그게 다음 순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화장품 숫자는 인정했어요. 그런데 음식은 달랐습니다. 음식은 입이 직접 판단하는 거니까요. 숫자가 아니라 제 혀가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제 혀는 곧 꽤 당황하게 됩니다. 취재 전날 밤, 저는 인터뷰 녹취록을 다시 들었습니다. 제이슨 밀러, 서울에서 5년째 살고 있는 미국인이에요. 시카고 출신이고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 연락이 닿았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한국 오고 나서 살 빠졌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거 그냥 스트레스 아닐까? 환경이 바뀌면 밥맛이 없어지기도 하니까. 다음날 아침 제이슨을 만났어요. 한남동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한국 오기 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어요? 제이슨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시카고에 있을 때는 아침에 시리얼이나 베이글 먹고 점심은 버거나 샌드위치, 저녁은 피자나 파스타였어요. 그게 일반적인 미국인 식단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딱 그렇게 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 오니까 주변에 패스트푸드 대신 백반집이 있는 거예요. 된장찌개, 밥이랑 나물 반찬. 처음엔 이게 한 끼가 되나 싶었어요. 미국에서 먹던 것보다 양이 적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먹고 나면 배가 충분히 불렀어요. 그리고 2시간쯤 지나면 속이 가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점심 먹고 나면 항상 나른하고 졸렸는데 저는 메모를 했어요. 속이 가볍다. 나른하지 않다. 6개월쯤 지났는데 바지가 헐렁해진 거예요.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니고 굶은 것도 아닌데 그냥 밥을 한국식으로 먹었을 뿐인데 살이 빠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일 뿐이니까요. 기자는 한 명의 증언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한식만 먹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한식 먹을 곳 추천해줘요. 패밀리 레스토랑 말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먹는 곳으로요. 민준 씨가 데려간 첫 번째 장소는 종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된장 냄새가 났어요. 자리에 앉으니 반찬이 먼저 나왔습니다. 시금치나물, 콩조림, 깍두기, 멸치볶음, 그리고 뚝배기 된장찌개. 저는 숟가락을 들면서 솔직히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도박해 보였거든요. 미국에서 생각하는 한국 음식은 불고기나 삼겹살이었는데 이건 그냥 집밥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뜨겁고 구수했어요. 두부가 부드러웠고 애호박이 달큼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숟가락을 뜨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왜 맛있지? 화려하지도 않은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된장이 발효식품이에요. 콩을 몇 달에서 몇 년씩 숙성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음식을 오래 보존하려던 지혜에서 나온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묵직한 것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이 음식 안에 그 시절 사람들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 된장찌개 한 그릇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 끓이던 된장찌개예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콩을 직접 띄우고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갔습니다. 그게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주목하는 발효식품의 힘이 임해라. 어머니들의 부엌에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완성돼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미음이나 죽, 점심은 백반, 저녁은 국밥이나 찌개를 먹었어요. 중간에 간식은 편의점 삼각김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기름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몸이 달라졌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점심을 먹고 나면 항상 오후 2시쯤 졸음이 쏟아졌어요. 커피를 한 잔 더 마셔야 버텼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백반을 먹은 날은 달랐어요. 식후에 나른함이 없었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같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 식단의 문제는 초가공식품 비율이 57%에 달한다는 겁니다. 설탕,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내리꽂는 구조예요. 그래서 먹고 나면 잠깐 에너지가 올라왔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나른함의 정체가 혈당 스파이크였어요. 반면 한식은 달랐습니다. 나물과 채소, 발효식품, 국물,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오는 구조예요. 포만감은 충분한데 몸이 무겁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제이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캠신 말이 맞았어요. 그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엔 믿기 싫었어요. 믿기 싫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먼저 인정해버렸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 나물 반찬 몇 가지, 따뜻한 밥 한 공기. 이 나라 어머니들이 매일 아침 차려냈던 그 밥상이 21세기 미국 기자의 몸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어요. 한식은 다이어트 식단이 아니다. 그냥 제대로 된 음식이다. 카페 주제는 가볍게 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타벅스 본고장, 미국인이에요. 커피라면 충분히 안다고 자부했어요. 뉴욕에서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카페가 뭐가 특별하겠어? 1시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수동 첫 번째 카페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천장이 뚫려 있었어요. 낡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골조를 그대로 살렸어요. 페인트도 새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녹슨 철제 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거친 콘크리트 벽이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6m는 됐어요. 갤러리인지 카페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물었어요. 이 건물 원래 뭐였어요?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공장이었어요. 1970년대에 지어진 거예요. 1970년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어요. 이 나라가 가장 힘들게 일하던 시절에 지어진 공장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 안에서 땀 흘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사람들. 그 공장이 지금 전 세계 여행자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는 카페가 됐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금을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맛있다. 뉴욕에서 마시던 것과 달랐어요. 산미가 살아있었고 뒷맛이 깔끔했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커피는 유럽이나 미국이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맞은 처마에 기와지붕이 있었고 마당에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 향이 났어요. 대청마루를 개조한 좌석에 앉았는데 방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천장이 낮았어요. 아늑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2명이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프랑스어가 들렸습니다. 옆 테이블에서였어요. 이 고요한 한옥 공간에서 프랑스어가 들린다는 것, 묘한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카페가 결정적이었어요. 젠테몬스터에서 운영하는 누데이크였습니다. 민주 씨가 여기는 좀 달라요 라고 했는데 들어서는 순간 이해했어요.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미술관이었어요. 기하학적인 조형물들이 공간 곳곳에 설치돼 있었고 그 사이에 디저트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디저트인지 예술작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저는 한참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돛전쿨을 처음 봤어요. 동그란 공 모양이었습니다. 초콜릿 코팅 위에 피스타치오 가루가 뿌려져 있었어요.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쫀득했어요. 카다이프 면과 피스타치오 필링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BBC에서도 취재 왔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한때 2시간 웨이팅이었거든요. 2시간 웨이팅. 이 쿠키 하나를 먹기 위해. 그런데 더 놀란 건 다음에 들은 말이었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행이 좀 지났어요. 요즘은 상하이 버터떡이 뜨고 있거든요. 저는 멈췄어요. 유행이 지났다고요? 이게?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디저트 유행이 워낙 빨리 바뀌어서요. 크로플이 163일, 탕후루가 54일, 두바이 초콜릿은 13일 만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163일, 54일, 13일. 유행의 생애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트렌드를 소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트렌드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 세계가 따라오는 속도로. 취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카페를 마지막으로 한 곳 더 들렀어요. 연남동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빈티지 소품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한 가지를 해봤습니다. 가방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계산대로 걸어갔어요. 음료를 주문하고 돌아오니 자리가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식 자리맡기 문화. 아무도 치우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뉴욕 카페에서 이러면 눈총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공장이 예술 공간이 되고, 한옥이 쉼터가 되고, 디저트가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몇 시간이고 머뭅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아요. 데이터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한국 스타벅스 매장은 2009개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예요. 인구가 5,200만인 나라에서요. 1인당으로 따지면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못 따라갑니다. 한국인 한 명이 1년에 마시는 커피는 평균 405잔이에요. 세계 평균이 152잔이니까 2.7배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커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가 물었어요. 카페 취재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5시간이 지났네요. 민준 씨가 웃었어요. 다들 그래요. 저는 오늘 5곳의 카페를 돌았습니다. 5곳이 전부 달랐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면 전부 외국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카페에서든 영어가 들렸고 일본어가 들렸고 스페인어가 들렸습니다. 이 나라의 카페는 이미 세계 사람들의 것이 돼 있었어요. 발단은 영상 하나였습니다. 취재 사흘째 저녁 숙소에서 SNS를 보다가 멈췄어요. 북한산 정상 영산이었습니다. 외국인 2명이 정상 바위 위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컵라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2 사람은 젓가락으로 면을 건져 올리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서울 전경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2번 봤어요. 그리고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북한산 정상에서 컵라면 먹는 거 저게 진짜예요? 답장이 왔어요. 당연하죠. 올라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고 보온병에 뜨거운 물 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에서 부어 먹는 거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산을 오른다. 컵라면을 위해서. 그게 문화라는 거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입구 쪽에 등산 관광센터가 있었어요.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가 설명해줬어요. 여기서 등산에 필요한 장비를 전부 무료로 빌려줘요. 등산 스틱, 배낭, 무릎보호대, 아이젠, 핫팩까지요. 빈손으로 와도 산을 오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무료로요? 장비 9가지를요? 민준 씨가 덧붙였어요. 여기 오는 사람 10명 중 7명이 외국인이에요. 작년보다 2.7배 늘었대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럽인, 미국인, 동남아시아인, 언어가 뒤섞여들렸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산을 오르러 온 겁니다. 쇼핑도 맛집도 아니라 산을요. 스틱을 하나 빌려들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초반 경사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저는 금방 숨이 찼어요. 그런데 제 옆을 가볍게 추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칠수는 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었어요. 등산복 풀세팅이었습니다. 고어텍스 자켓에 무릎 보호대, 등산 스틱까지 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잠깐 부끄러워졌습니다. 미국에서 운동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20분쯤 올랐을까요? 좁은 길에서 어르신 한 분과 마주쳤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한국어였는데 민준 씨가 통역해줬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미국이요.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자켓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초콜릿이었습니다. 가나, 초콜릿 한 조각이었어요. 드세요. 힘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초콜릿을 받아들고 잠깐 멍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산에서 낯선 외국인에게 주머니 속 초콜릿을 꺼내주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저는 초콜릿을 입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조차 드문 일인데 계속 올랐습니다. 숨이 더 찼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지나치는 어르신들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파이팅! 힘내요! 엄지를 치켜드는 분도 계셨습니다. 통역이 없어도 뜻은 알았어요. 유머니였으니까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산이 낯선 사람들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정상에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넓적한 바위 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한국인 어르신 서너 분과 외국인 2명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컵라면이었어요. 진짜였습니다. SNS에서 봤던 그 장면이 눈앞에 있었어요. 어르신 한 분이 보온병을 기울여 외국인의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두 손으로 컵라면을 받아들며 연신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르신이 웃으시더니 손에 들고 계시던 걸 내미셨어요. 파전이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부쳐오신 듯한 파전이었어요. 비닐에 쌓인 채로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가 통역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드세요. 저는 그 파전을 받아들면서 뭔가 뭉클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분은 저를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왜 이 산을 오르는지도 몰라요. 그냥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띄었고 손에 든 걸 내미신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걸 정이라고 부릅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먼저 손이 나가고 묻기 전에 먼저 챙기는 것.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 산에서도 골목에서도 밥상에서도 이 나라 사람들이 수백 년째 이어온 마음이에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파전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서울 전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취재 노트를 덮었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건 수첩에 적는 것보다 그냥 느끼는 게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찾은 외국인이 작년에만 88만 명이었습니다. 2년 연속 80만 명대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이걸 보러 온 거겠죠? 단풍도 경치도 아니었어요. 어르신 주머니 속 초콜릿 한 조각, 보온병에서 따라주는 뜨거운 물, 그리고 비닐에 쌓인 파전 한 조각. 그게 이 산의 진짜 매력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산하면서 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이거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오는 거겠죠? 맞았습니다. 이건 기획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그냥 원래 이런 겁니다. 서울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숙소 책상에 앉아 취재 노트를 처음부터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받은 첫 번째 이상 신호들. 인천공항, 입국장 풍경.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에 커피를 섞던 금발 여성. 올리브영 카트를 가득 채운 미국인들. 백반집 된장찌개. 성수동 공장. 카페. 북한산 정상에서 받아든 파전 한 조각. 페이지를 넘길수록 뭔가가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부터 생각했어요.
미국의 편의점은 급할 때 들르는 곳이에요. 물이나 껌을 사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편의점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레시피를 만들고 영상을 찍고 SNS에 올립니다. 편의점이 콘텐츠 제작소였어요. 일상이 놀이가 된 겁니다. 한식을 생각했어요. 된장찌개, 나물 반찬, 국밥,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백 년의 발효지혜가 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없던 시절, 이 나라 어머니들이 콩을 띄우고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갔어요. 그게 지금 세계 영양학자들이 주목하는 발효식품의 원형이 됐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지혜가 과학이 된 거예요. 올리브영은 생각했어요. 3년 만에 외국인 매출이 14배가 됐습니다.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쳤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수십 년간 깐깐하게 제품을 고르고 성분을 따지고 직접 사용해보면서 기준을 높여온 결과였어요. 소비자가 제품을 키운 겁니다. 카페를 생각했어요. 공산이 예술 공간이 되고 한옥이 쉼터가 됩니다. 디저트 유행이 월 단위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였어요. 이 나라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북한산을 생각했어요. 어르신 주머니 속 초콜릿, 보온병에서 따라주는 뜨거운 물, 비닐에 쌓인 파전 한 조각. 이건 관광 상품이 아니에요. 기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그냥 원래 이런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주머니 속 걸 꺼내주는 것, 정이라고 부르는 그것.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빽빽하게 불빛이 켜진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구나.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매일을 위해 오늘을 버티는 사람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싶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것들. 편의점 문화도, 한식도, K-뷰티도, 카페도, 등산 문화도. 이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 온 겁니다.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장을 담근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공장을 세운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고두면서도 자식 교육만큼은 놓지 않은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 손들이 쌓아 올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서울로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어뒀던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K컬처. 거품인가? 저는 천천히 그 위에 선을 그었어요. 한 줄로 지웠습니다.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거품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품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뭔가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발효 지혜가 있었고, 수십 년의 산업화가 있었고, 평생을 버텨온 사람들의 정이 있었어요. 그 위에서 자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새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목이었어요. 내일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길에 완성할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새 페이지에 적어두었던 미완성 제목이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완성하려고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캐리어를 끄는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쇼핑백을 잔뜩 든 미국인, 올리브영 가방을 양손에 든 유럽인, 한국 과자, 봉지를 배낭에 가득 꽂은 동남아시아 관광객. 이 사람들이 전부 뭔가를 들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을 들고 가는 거였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어요. 첫 번째 제목을 적었습니다. K컬처의 진짜 정체. 잠깐 바라봤어요. 지웠습니다. 정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를 파헤친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적었어요. 서울에서 보낸 열흘. 너무 평범했어요. 지웠습니다. 세 번째 제목. 미국이 놓친 것들. 가까워졌지만 아직 아니었어요. 놓쳤다는 말이 방어적으로 들렸습니다. 지웠어요. 네 번째 제목.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들. 저는 이걸 적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지우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단락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봤던 그 줄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팝업 스토어 앞에 늘어선 미국인들. 그 줄이 저를 서울로 보냈다고 썼어요. 두 번째 단락에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2026년 1분기 방한 외국인 476만 명.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 1조 900억 원.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 1위 한국. 세 번째 단락부터는 제가 직접 보고, 먹고, 걷고 느낀 것들을 썼어요. 된장찌개 이야기를 썼습니다. 수백 년의 발효지혜가 한 그릇에 담겨 있다고 썼어요. 성수동 공장, 카페 이야기를 썼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땀이 배어있던 그 건물이 지금 전 세계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됐다고 썼어요. 두정쿠를 처음 먹었을 때 침묵을 썼습니다. 디저트 유행이 월 단위로 바뀌는 나라. 트렌드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나라라고 썼어요. 그리고 북한산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어떻게 써야 할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로는 쓸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국립공원 외국인 탐방객 88만 명이라는 숫자로는 그 순간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썼어요. 칠순이 넘어 보이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몰라요.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분이 비닐에 쌓인 파전을 내미셨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만큼은 기억합니다. 낯선 외국인 기자한테 힘들었죠, 드세요 라고 말하던 그 눈빛. 계산이 없었어요.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그것. 저는 기사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에서 열흘을 보내고 나서 나는 한 가지를 이해했다. K컬처는 마케팅이 만든 게 아니다. 편의점 레시피도, 된장찌개도, 올리브영도, 공장을 개조한 카페도, 북한산 정상의 컵라면도, 이것들은 전부 사람이 만든 거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담그고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공장을 세우고 배를 고두면서도 자식 교육만큼은 놓지 않았던 사람들. 그 손들이 쌓아 올린 것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나는 그 손들 중 하나를 북한산 정상에서 만났다. 파전을 건네주던 그 손을.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구름 아래로 서울의 불빛들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구나. 이 기사를 읽을 사람들이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미국 사회학자가, 영국 기자가 수십 년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알아낸 것을 여러분은 평생을 살면서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세계가 지금 열광하는 이 모든 것들. 된장찌개 한 그릇, 정성껏 만든 화장품 하나,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파전 한 조각. 그게 전부 여러분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살아온 것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인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고들 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뉴욕행 비행기 안에서 서울을 뒤로하고 떠나는 미국 기자가 여러분께 이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나라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욕 기자 케이트가 거품을 터뜨리러 서울에 갔다가 결국 가장 큰 팬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것들이 세계 사람들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나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